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.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들 있잖아요. 이 단체들에게 은행의 부실채권, 그러니까 받기 힘들어진 빚을 사들일 수 있게 허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. 이게 언뜻 보면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돕는 착한 정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이 관련 자료들을 좀 뜯어보면요. 이게 정말 그런 순수한 의도일까? 아니면 혹시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?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. 오늘 이 정책의 여러 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. 우선 금융위의 기본적인 계획은 이거죠.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비영리 법인들이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일 수 있게 하겠다. 내세우는 이유는 명분은 이렇습니다. 아무래도 영리만 추구하는 대부업체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런 비영리 단체들은 채무자 사정을 더 봐줘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원금 일부를 깎아줄 수도 있고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배드뱅크 만든다고 하잖아요. 부실자산 처리하는 기관. 앞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민간에서도 소화하게 하려는 그런 계산도 좀 깔린 것 같고요. 네, 취지만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금융 현장에서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잘 돌아갈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나와요.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문성 아니겠습니까? 이 부실채권 관리라는 게요. 그냥 전화해서 빚 갚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. 그 채권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고 담보가 있다면 또 그 가치 분석하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요. 굉장히 고도의 금융 전문 분야란 말이죠. 근데 과연 시민단체들이 이런 복잡한 일을 할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, 또 리스크 관리 능력 이런 걸 충분히 갖췄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의만으로는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. 자칫 잘못하면 채무자한테 더 혼란만 주거나 아니면 헐값에 사온 채권 관리 못해서 손실만 볼 수도 있고요. 또 그 채권 추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이나 민원 같은 거요. 이런 거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. 이런 지적도 있고요. 전문성 문제 중요하네요. 그거 말고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던데요. 이게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? 구조가 좀 궁금한데요. 네, 그 부분을 좀 보면요. 비영리 법인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 가치보다도 더 싸게, 예를 들어 한 50% 가격의 부실채권을 사와요. 그리고 실제 담보 가치만큼 예를 들어 한 70% 정도 회수한다면 그 차액 20%가 고스란히 단체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를 보고 시민단체는 그 차익을 얻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 김정식 교수님 지적을 보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담보 가치가 70만 원이에요. 근데 은행이 이걸 시민단체에 50만 원에 팔았다. 그럼 시민단체는 담보처분에서 70만 원 받으면 20만 원 이익이죠. 반면에 은행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담보 가치보다 20만 원을 더 손해보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조성목 이사장 같은 분은 이게 결국 특정 시민단체들을 밀어주는 거고 이들에게 어떤 경제적 자생력을 줘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우려하는 거고요. 듣고 보니 이런 구조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현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던 주빌리 은행 모델하고 상당히 좀 비슷해요. 주빌리 은행도 금융회사들한테서 오랫동안 못 갚은 부실채권을 액면가의 3, 4, 5% 아주 헐값에 사들였거든요.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원금 한 7% 정도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주고 이런 식이었죠. 그때도 재원 마련 방식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국가 예산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기부처럼 헐값에 팔거나 아니면 민간 모금에 의존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공적인 비용을 사실상 민간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. 예전에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운영했던 거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. 이번 방안은 채무 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기능을 민간, 그것도 금융 전문성이 좀 불확실한 시민단체에 외주 주는 그런 형태에 가깝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해지고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.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결국에는 그러면 정부 입김이 좀 센 은행들이 특정 시민단체, 일각에서는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라고도 하던데
그런 단체에 부실 채권을 좀 싸게 넘겨주는 그런 관행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우려로 이어지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렇게 경제적인 기반까지 갖추게 된 시민단체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,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떤 특혜 논란, 그리고 권력화 가능성,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료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. 시민단체의 부실채권 매입 허용 방안, 이게 뭐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성 부족 문제라든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나 수익화 우려, 또 과거에 논란이 좀 있었던 주빌리 은행 모델하고 비슷한 문제점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,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채무관리 시스템의 공적 기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런 점들을 다 주목하셨을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정책이 내세우는 선한 목표하고는 좀 별개로요.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혹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건 아닐지, 혹은 특정 그룹에게만 예상치 못한 이익을 주는 건 아닌지,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. 결국 시민단체의 본래 역할이 뭐고, 또 재정적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,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은 얼마나 투명해야 하는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깊게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